있을지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목소리를 못 들을 뻔했어. 그러네요. 아이고,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근데 진짜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창 육아할 때잖아요. 한창. 그쵸. 요즘은 예.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그런가, 할만하네요. 애가 자요, 지금? 네, 요즘에는 9시만 되면, 네, 자네요. 네, 기쁘더라고요. 이거 박수가 일어나면 6시까지. 네. 이야, 동잠이다. 네, 다행이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잠이 많은 걸까요? 와이프죠. 예.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아코님을 시들무에 이렇게 오시게 해줄 수 있는 사모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와이프가 예. 미인이라서 잠이 많잖아요. 그쵸, 미인은 잠꾸러기. 맞습니다. 그럼요. 예. 자, 오늘 아코님께서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와 와이프가 경험했던 사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와이프가 이 사연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경험했던 사연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게 우연찮게 엮여지는 사연이기도 하는데요. 기억을 되새겨보니 기이했던 이야기였고 최근까지도 이게 이어져 버리게 된 사연입니다. 때는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7년 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가 저는 가장 더웠다고 생각해요. 2018년 여름은 진짜 쪄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또 그때 제가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된 그때가 첫 직장만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사 가면 제가 마음에 드는 가전을 채울 거 아니에요.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처음 장만했던 시기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몇 개 안 쓰는 선풍기들, 산이가 좀 구두쇠거든요. 이거 선풍기나 이거 서큘레이터 같은 거 가져다 줘야 되겠다, 산이한테. 제가 전화를 하니까 나 지금 땡땡 어디 성당에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여기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이 성당 근처를요. 야, 너 여기 와서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줄 수 있냐. 저는 선풍기 주려고 전화한 건데 냉면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 가자. 제가 그때 와이프랑 같이,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와이프하고 제가 선풍기를 차에 싣고 산이가 있는 장소로 갔거든요. 산이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니까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어떤 분과 함께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분은 누구시냐, 되게 미인이신데 그냥 좀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오다 가다 몇 번 알게 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오다 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네. 무당이거나 귀신을 보는 사람이거나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을 산이가 저한테 좀 얘기해주는, 빗대어 말하는 사람을 저렇게 오다 가다 우연히 알게 된 분이라고, 좋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향후에도 이렇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다 가다 알게 된 분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그걸 미리 알았기에 또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시냐. 여기서 좀 멀긴 하는데 아코 여기 옆에 여자친구 괜찮지? 내가 냉면집 잘하는데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자. 제 차를 타고 알려준 대로 내비를 찍고 가는데 멀더라고요. 대구 근교 좀 멀리 나갔는데 장소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어떤 큰 집인데 식당처럼은 안 보이지만 식당 같은 가든 같은 거 아시죠? 산속에 있는. 주위로 보이는 방갈로 방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정자도 여러 개 있고 아래에는 계곡이 흐르고, 보통 이런 데는요, 백숙이나 오리불고기, 파전, 도토리 이런 데 파는 좀 그런 가든 같은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메뉴가요, 냉면, 비빔냉면, 만두, 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메뉴 3개만 팔고 있어요. 딱 보이는 건 그냥 백숙이나 산채비빔밥 이런 거 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 산골짜기 안에 있는 식당인데 냉면, 비빔냉면, 만두 이 3개만 팔고 있길래 내가 여기 근처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오다 가다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온 적은 없는데 이런 식당이 있었네. 또 이런 데가 다 있는데 이건 너무 험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오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마당에 리트리버 한 마리가 크게 귀엽게 꼬리 흔들면서 있길래 목줄에 묶여서 놀아달라고 막 리트리버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막 점프도 하고 귀엽게 애교를 부르길래 산이도 그렇고 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또 개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둘은 또 걔랑 놀아주고 있고 저는 너무 더워서 식당에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중년의 여성분, 같이 타 있는 중년의 여성분 이름을 선영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영 씨가 저보고 자기는 물냉하고 비냉 둘 다 먹어도 되냐 그러길래 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면 될 것 같다고. 어차피 여기 먹으러 가자고 한 산이가 되는 건데 12개 막 시켜도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자기는 그럼 물냉 하나 비냉 하나 만두 이렇게 먹자길래 알겠다고. 저랑 와이프 산이는 물냉파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뭐 심심하니까 비냉도 하나 시켜서 나눠 먹자고 그렇게 음식 주문을 하니까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약간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보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4명인데 왜 물냉 4개 비냉 2개를 시키냐. 앞에 말씀드렸는데 여성분은 물냉 하나 비냉 자기 2개 먹는다고 했고 저희는 3명이서 냉면에 맛배기로 비냉 하나 먹는다고 했으니까 6개잖아요 총. 근데 왜 물냉 4개 비냉 2개를 시키냐. 혹시 아까 차에 있는 사람 1명이 더 있던데 1명 더 오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요 저희 4명이 단데요 그냥 맛배기로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선영이 누나가 저기 아줌마 차에 있는 사람 보이시는 거 맞죠? 저런 말을 또 대뜸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좀 당황스러워서 말없이 주방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예. 뭐야 내 차 타고 왔는데 지금 내 차에 누구 있어요? 누구 방금 탔어요? 제가 말을 하니까 산이가 또 옆에서 저 아줌마 여전하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또 이게 무슨 또 개소리야 또. 너 여기 식당 와본 데냐고.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많이 왔지. 내가 아는 데라고 했잖아. 여름 시즌 때는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왔었다고. 너랑은 그러고 보니까 긴 세월 동안 여기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길래 근데 뭐가 여전해? 혹시 저 아줌마도 귀신 보는 거야? 제가 말을 하니까 선영 씨가 저기 산이 친구 아코님이라고 했죠. 아유 근데 정말 미안해요. 아유 뭔가 좀 말하기 뭐한데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따라온 것 같은데 산이랑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지들끼리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한데 나중에 식사 다 하시고 집에 가면 제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트렁크에 하루만 놔두실 수 있냐. 그리고 나중에 부적은 불태워서 없애시면 된다고. 아유 미안해요 아꼬씨 저한테 이렇게 말하길래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이게 또 무슨 소리지 또 아니 이 오빠도 이상한데 또 지인분도 이상하다 이런 표정이고 산이가요 근데 옆에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아코 이 친구도 못 본다고 괜찮다고 선영이 누나 괜찮다고 그래도 정화 시켜준다고 하셨으니까 정화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옆에 여자친구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코 얘는 백날에도 못 본다고. 야 아코 들었지? 부적 하루만 트렁크에 놔두고 내일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불태워라. 오늘 대신에 내가 여기 거하게 쏠 테니까 이해 좀 해주고 나도 누나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나도 미안하다. 자기들끼리 이상한 또 개소리의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뜻을 모르잖아요. 사과는 하는데 저한테 이상한 또 부적을 준다고 하고 답답하니까 그래도 속으로는 또 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구나. 또 여기에 일부러 알면서 나한테 모른 척하고 온 거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옆에 저기 선영 씨라는 누나하고 뭐 어디 국 같은 거 하고 왔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 차에 지금 뭐가 딸려붙어 왔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 있는 아줌마 여기 사장님도 그걸 본 것 같고 이미 너랑 옆에 선영 누나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말해봐라. 욕하기 전에 쌍욕 받기 전에 그냥 말해라. 저나 여자친구나 그걸 물어보고 또 알고 싶잖아요 사실. 나중에 냉면 다 먹고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냉면 다 먹고 아까 우리 마당에 있던 리트리버 있지 아코. 리트리버 봤지. 풀어놔버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줄을 풀래요. 네 개도 아닌데. 아니 남의 집게를 내 마음대로 풀면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어쩌라고. 아니 네가 궁금하다며. 아니 궁금하면 네가 말을 해주면 되지 왜 개를 푸냐고. 아니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저기 리트리버 덮고 좀 풀어보라고. 아니 개 이름도 하네. 진짜 많이 왔나 보네. 그러길래 그래 일단 먹고 나서 풀어보자. 잘못되면 걔 도망가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만두랑 음식들이 나와서 무더운 폭염 속에 냉면 한 그릇 뚝딱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앞에 선영이 누나도 산이도 며칠 굶은 것처럼 엄청 잘 먹길래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보통 음식 좀 천천히 먹는 친구인데 아니 둘이 며칠 굶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먹는데?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음식만 집중해서 계속 먹길래 모자란 건지 산이가 정말 많이 안 먹거든요. 냉면 하나 더 시키더라고요. 너 2그릇 먹는 거 나 처음 본다. 선영이 누나는 앞에부터 뭐 비냉 하나 물냉 하나 2개를 처음부터 시켰기에 아직 덜 먹은 상태였는데 산이는 허기가 진다고 살이 추가한 게 아니고 하나를 그냥 더 시키더라고요.
저랑 여자친구는 다 먹은 상태라서 둘이 천천히 먹어라. 아까 난 네 말대로 나 저기 리트리버 푼다. 남의 기지만 목줄 푼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묶여있는 강아지 쪽으로 가봤어요. 리트리버 상태를 보니까요. 털 관리는 제대로 안 돼 있고 밥그릇엔 사료에 파리가 엄청 붙어있는 거 있죠. 물그릇은 메말라서 하나도 없고 아우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아, 개를 키우는 거면 좀 책임감 있게 키우지. 이게 뭐야 이거 나도 개를 키우는데. 그리고 남의 집 개인데 혹시나 목줄 풀어보러 얘 진짜 도망가면 어떡하지. 전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리트리버가 한번 풀면 미친 듯이 돌아다니거든요. 아 이거 풀어도 되나. 아니 근데 궁금한 거고 기이한 걸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니 또 이렇게 활동적인 강아지가 키우는 흔적을 보니까 좀 처참하잖아요. 사료에 파리가 꼬여있는 게. 아이씨 모르겠다. 차라리 도망가라. 여기서 살 바에는 이런 생각이 좀 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말대로 선영 그 누나와 산이는요. 개를 풀면 신기한 걸 볼 수 있다. 사실 전 이게 더 꽂혔어요. 그래서 옆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예. 목줄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더니 얘가 너무 신났는지 역시나 미친 듯이 온 주위를 빙빙 돌고 식당 밑에 계곡까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 저도 막 여자친구랑 달려갔거든요. 그러면서 물가에 바로 점프를 하면서 그대로 빠지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아 역시나 밥그릇에 물이 말라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안쓰러워라. 역시나 우리 저 개 목이 많이 말랐네. 저런 활동적인 개를 진짜 아우 어떻게 저렇게 키우냐. 참 좀 아우 속으로는 정말 그 당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가 근데 오빠 왜? 저 옥상 봐봐 이러는 거예요. 아까 사장님 옥상에서 우리 지켜보는데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러길래 제가 그 시선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진짜 옥상에서요. 우두커니 쨍쨍 내리는 그 더운 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이거 개 풀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올라가면 욕 겁나 먹겠다. 네. 어찌됐든 남의 집 강아지고 개니까 야 개야 아까 덕구를 했지 덕구야 가자고 제가 소리치니까 저한테 다가오더니 계속 또 낑낑대는 거예요. 이 덕구라는 리트리버가. 네. 왜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 샤워도 했는데 왜 낑낑대냐. 그리고 덕구야 미안한데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 옷 버린다고. 묶이는 거 싫지. 제가 위로해주면서 얼굴을 계속 만져줬거든요. 예, 개를 억지로 끌고 식당 쪽으로 다시 향해 가는데 강아지가 옥상에 있는 사장님을 또 봤나 봐요. 근데 사장님을 향해 엄청 짖는 거예요. 뭐야 이거 주인 아니야?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통 주인이 옥상에 있으면 개도 주인 따라 올라가거나 충분히 리트리버의 활동량이면 주인한테 찾아갈 텐데 야 주인한테 짖으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심하게 짖지? 옆에 여자친구도 좀 리트리버를 진정시킨다고 꾸짖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 네. 짖으라고. 그러다가 사장님이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얘가 너무 더워 보여서 털도 지저분하고 풀어서 계곡물에 한번 담그려고 그냥 장난 한번 친 건데 제가 다시 묶어놓겠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저희 개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저 한번 보시고는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저를 보는 건지 개를 쳐다보는 건지 계속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뭐야 사과를 했으면 반응을 좀 해주지. 속으로 전 또 씩씩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리트리버 덕구가요. 저희 차를 한번 또 빙빙 돌더니 아까 산이랑 선영이 누나가 탔던 뒷좌석에서 냄새를 막 맡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니 야 미안한데 이 더러운 발로 내 차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짖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싸납게 짖냐고. 차에 뭐 없는데? 뭐 먹을 거 없는데? 여자친구는 또 옆에서 괜찮다고 달래주고 아니 너무 갑자기 차 뒷좌석을 싸납게 짖다 보니까 네. 아니 왜 이러지? 뭐만 있는데 이제 음식을 다 먹은 산이와 선영이 누나가 나오더니 덕구야 이리와 이러면서 덕구야 이리와 달래주더라고요. 근데 이 덕구가 산이한테 엄청나게 점프를 하면서 안기면서 산이 옷을 완전 더럽혔어요. 그 행동 아시죠, 돌핀이? 아이고 형아 옷 다 젖었네. 물에 빠지고 왔네 우리 덕구. 그러면서 산이가 개들을 엄청 좋아하니까 사람보다 사실 강아지를 더 좋아해요. 얘는요. 세상에 믿을 건 반려견이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좀 그런 친구예요.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덕구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미안해 저기 차 안에 뭐가 있지. 뒤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지. 우드컨이 네. 있지.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미안해 덕구 놀래키려고 한 거 아닌데 미안해. 야이씨 뭔 또 개소리냐고. 아니 차 안에 뭔가 있냐고. 뭐 진짜 달고 온 거야? 그냥 농담 아니었어? 저랑 여자친구가 또 시작이다 그러면서 야 그리고 저기 니들 뒤에 봐봐. 위에 옥상 봐봐. 아주머니 저기에서 나를 보는 건지 덕구를 보는 건지 위에 있다고 제가 말해주니까 선영이 누나랑 산이가 옥상을 바라보니까 저기 아줌마 내려오세요. 계산도 해야 되는데 거기 왜 서 계시냐고. 내려오세요. 선영이 누나가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냥 가라고, 계산 안 해도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계산하지 말고 가, 그냥 가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으면 계산을 해야죠. 무슨 소리냐고. 여기 카드 있으니까 긁어주시라고. 산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됐다고, 그냥 가라고, 계속 그냥 가라고 반복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선가요, 가게 안에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구 이렇게 부르니까 덕구가 또 엄청 좋아하면서 꼬리 흔들면서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안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 신나게 물놀이하고 왔네. 덕구한테 해맑게 말하시며 쓰다 넣어 주시는데, 어이 총각 오랜만이네. 우리 식당 여름까지만 하고 문 닫았는데 아유 총각 정말 오랜만에 왔네. 또 한 1년 만에 온 거지? 이제는 근데 총각 음식 먹고 싶걸라.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라고. 산이를 여러 번 본 것처럼 총각거리면서 이번이 식당 마지막 영업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산이가 앞에 다가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계셨네요. 저기 방갈로 안에 한숨 자고 있었다고. 덕구가 어찌나 싸납게 짖어서 좀 깼네. 그리고 옆에 선영 아가씨 오랜만이구만. 통화로는 계속 했는데 어머님 잘 지내시는가? 서로를 안부를 묻는데 저랑 여자친구는 여길 처음 오는 거니까 그냥 뻘쭘하게 폰 만지면서 그냥 있었어요. 또 지들끼리 뭐 사연이 있나 보지 이러고 있었는데, 산이가요, 위에 사장님 옥상에서 안 내려오네요. 할머님, 제 친구가 덕구 목줄 풀자마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니 옥상으로 도망가신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저러시냐? 그렇지. 내가 요즘 힘이 붙여서 우리 덕구를 못 챙긴다. 근데 저 아는 여전히 걔가 풀리면 여전히 저 모양이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데요 할머님, 저희가 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따라온 귀신도 저희 사장님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차에 있는 걸 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덕구도 차를 향해 막 짖고 있는 거, 계속 저렇게 덕구가 짖을 때마다 옥상으로 도망가고 저러시면 힘들 텐데요. 그리고 저희 올 때마다 맨날 못 알아보는 건지 아니 못 알아보는 척 하는 건지 어휴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말한 대로 산이하고 이 선영이 누나는 여기를 많이 왔어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처음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대우를 한대요. 일단 저랑 여자친구는 이 사람들 대화하는 게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뜻과 해석을 모르니까 궁금해 미치겠어요. 덕구를 풀기만 해보라고 해서 풀었는데 풀자마자 사장님은 옥상 위로 도망가 버리고, 아니 도대체 뭔 소리야, 뭘 알아야 아는 척이라도 하고 뭐 생색이라도 내지 않은데, 아니 선풍기 가져다 주는데 냉면 사준 데서 왔는데 무슨 50분 거리를 시다바리로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서 냉면 얻어먹긴 했는데, 아니 뭔가 내가 여기서 또 꼬봉 심부름꽃 놀이를 당했나 이런 뭐 당한 느낌이 빡 들어서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더워서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야 산 좀 짜증났는데 말을 좀 이제 하지. 그냥 이대로 집에 가든가 더워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냐고. 영문도 모르지 답답하니까 짜증난다. 옥상에 있는 아줌마는 뭐냐고. 그리고 할머니랑 아시는 사이 같은데 다들 무슨 소리 하냐고 제가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영이 누나가 또 저한테 다가와서 아유 아까 또 제가 사과했지만 미안해요 아까 친구분, 그리고 잠시만요 이러면서 제 차 뒷좌석을 열더니 종이 가방 아까 하나 들고 있던 거 보긴 봤거든요. 그걸 가져오더니 할머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놔두고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뵙고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차에 잡기도 몇몇 붙어온 것 같으니까 할머님 여기 잘 해결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전해주시곤, 또 자기 백에서는요 아까 말한 대로 부적 하나를 꺼내더니요, 네. 여기 아코 친구분 트렁크 문 좀 열어주라고 해서 열어줬는데 거기 놔두더라고요. 그리고는 닫고 내일 꼭 여기 이 부적은 꺼내서 안 보이는데도 불태워버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답답하다. 말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하는 짓인지. 아이고 저 종이 가방은 또 뭐고 갑자기 저 누나 백에서 부적을 왜 나오고. 아우 딱 짜증날 찰나예요. 산이가요 덕구를 데리고 가다니 목줄을 다시 채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옥상에 있던 사장님이 목줄을 채우자마자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말없이 내려와서는요 저희한테 하는 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뒷좌석에 2명, 트렁크 안에 1명 더 있어, 참고하라고. 그러면서 식당에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 차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먹던 걸 치우시더라고요. 분명 저는 저를 보면서 뒷좌석에 2, 트렁크 안에 1놈, 참고하라고 이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네? 이거 다 본다고 했으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냥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니까 옆에 있는 총각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왕 온 거 나보고 가긴 좀 그러니까 매실차 한 잔씩 하고 가라고.
내가 냉매실 맛있게 시원하게 담가놨다고. 예, 저랑 여자친구는 그냥 뭔가 기분이 사실 안 좋았어요 그때. 그냥 매실차를 마시기보다는요 그냥 덥고 다시 목줄을 채운 채로요 제가 끈을 매서 산책을 갔거든요. 그냥 저는 여자친구랑 덕후 산책이나 하고 올랍니다. 저는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산이도 그냥 같이 가자고. 저희 올 때까지 선영이 누나는 할머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있으시라고. 저희 3명은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제 여자친구도 산이 오빠 너무 궁금하다. 여기 사실 의도적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 오빠도 궁금하고 아코 오빠 지금 화난 거거든요. 나중에 조금만 건너면 지금 이 인간 욕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혹시 아주머니 한 손이 좀 이상하던데 손가락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 주문했을 때 가까이 봤다. 제 여자친구가 딱 그러더라고. 뭐라고 손이 없다고? 손가락이 없다고? 아까 주문 받을 때 손 보니까 손가락이 몇 개 없으시던데?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 이제서야 입을 지가 열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너 여기 올 때 식당 간판 봤냐 안 봤냐? 안 봤지. 그냥 주소 내비 찍어준 대로 왔으니까. 그리고 도착하니까 무슨 가든 작게나마 적혀있긴 했지. 근데 내가 봐도 식당처럼 생기긴 했는데 인터넷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식당 맞냐고.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나오지. 뭐 허가받은 식당은 사실 아니니까. 그리고 말했잖아. 허가받은 식당도 아니니까 그냥 형태만 가든이라 해놓은 거고. 나도 여기 온 지는 사실 한 7년 정도 됐다. 한 7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가 청도에서 큰 구판이 있어서 내가 이틀 동안 좀 고생을 바라지 형식으로 해서 좀 힘들게 도와줬거든. 그러다가 여기를 우연히 오게 됐는데 딱 더운 날 5개월 정도만 여기 냉면 장사를 하거든. 주 메뉴는 우리가 먹었던 냉면이나 비냉 그냥 무허가로 식당 하는 데다. 그때 당시 여길 누가 추천해서 단체로 오게 됐는데 나도 여기 냉면이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나 냉면 다 먹고 나서 알았지. 여기 이 동네 성지구나. 이러는 거예요. 뭐 성지? 식당 같은데 방갈로도 많잖아. 그런데 방갈로 보통 하면 아까 네 말한 대로 오리백숙이나 뭐 오리고기나 뭐 파전 이런 거 팔아야 되는데 여기는 방갈로가 이렇게 많고 식당 같은데 식당이 아니고 또 여기 방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은 엄청 많고 그런데 일하시는 사람은 지팡이 짚으신 할머니와 아까 그 사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 이런 식당이면 보통 음식을 거하게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냉면은 좀 안 어울리긴 하지. 제가 그랬는데 여기 여사장님은 저기 할머니 따님은 아니시고 조카분이셔. 그리고 사연이 좀 있긴 한데 내림굿을 저 조카분 지금 아까 여사장님을 받으셨거든. 뭐 간략하게 사연을 좀 말하자면 할머니께서 아들만 있으셔. 딸이 없으시거든. 너도 눈치챘듯이 할머니가 한때는 용한 무당이셨어. 그런데 이 할머님이 자연적으로 이게 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한테 내림굿을 받아서 귀것을 보게 된 거거든. 어느 순간에 힘이 붙이고 점점 체력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쇠퇴하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뭐 물려주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뭐 양밥을 내려서 줘야 되는데 그 짐을 덜어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게 반드시 혈연 관계만 가능하다. 그것도 여자이만. 근데 할머니께서는 아들만 3명 있거든. 그리고 손자도 아들밖에 없어. 그 짐을 덜어야 되는데 여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튀어나온 게 저분 할머님 조카분이시거든. 저기 여사장님. 근데 너도 상식적으로 내림굿을 누군가가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너 같으면 하겠냐? 당연히 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조카분께서 과거 저분 사고를 많이 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다른 걸로 말해서 돈적으로 사기를 좀 많이 치신 분이야. 조건부로 단 게 자기가 이 내림을 받는 조건으로 빚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면 내가 이걸 대신 받아가겠다. 이런 거래를 했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왜냐면 일단 자기 빚 갚아주고 돈 많이 주면 받아간다고 하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약간 이런 내림이나 무서운 걸 자기 이모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단다.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냥 돈만 받고 튈 생각이었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저 할머니 되게 용한 분이시거든. 근데 그 여성분은 내림 받고 나서 사기꾼 근성이 어디 가겠냐. 남아있지. 사기꾼은 계속 사기꾼이야. 절대 안 바뀌거든. 네. 분명 돈 다 받고 빚 다 해결되면 내가 내림 받든 말든 퉁쳐서 튀길 작정이었는데 근데 찐으로요. 저 여사장님도 눈에 보이게 됐대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냐고 이모 옆에서 일단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래요. 식당 일을 하면서. 일단은 할머님은 너무 귀것에 신기에 너무 눌려서 다행히 내림을 저기 전달을 했으니까 많은 짐을 내려놓고 좀 편히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카라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건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기 여성분 아직도 사기꾼 근성 지금도 있어 보이거든. 만약에 진짜 귀신 안 보이면 여차하면 튈 작전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가 신분들이 좀 노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성지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 거의 주 고객들이 일반인이 오겠냐. 내가 말하는 성지는 넌 알 거 아니냐고. 여기 냉면 먹으러 오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 아니다. 여기 냉면집이요. 전국에 있는 무속인 분들이라면 이 냉면집을 거의 아실 거예요, 돌비님. 정말. 이 장소를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아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주 고객이라고 전국에 오는 장소다. 여기 보면 방갈로가 많지 않냐. 식당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기 숙소다. 저기서 누가 와서 자고 가면 누가 자고 가는 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무속적이 일하시는 분이 주 고객입니다, 여기는. 저기 와서 누가 자고 가면 맨날 며칠을 자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신기도 상기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여름 음식 장사, 딱 여름에만 정말 음식 장사하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산기도 신기도 드리러 겨울에 주로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야, 근데 냉면 맛이 그냥 가라식당이잖아. 어찌됐든 야매식당인데 냉면 맛이 엄청 맛있던데. 내가 이때까지 먹은 냉면이랑 비냉 그 정도로 최고 맛이던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매라는 식당 치고 정말 양도 푸짐했고 맛있었어요. 선이도 그치 옆에서 저희 그때 당시 와이프도 그치 되게 맛있던데. 아까 할머님이 비법이 있는 건지 만드시는 거 조카분에게 전수를 해 주셨는데 할머니 손맛이 되게 좋다. 처녀적부터 식당을 하신 것 같은데 음식도 그렇고 손재주도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저 할머니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내림굿이라고 하지 않았냐. 저 할머니도 누군가한테 할머님이 처녀 쪽에 큰 사고를 치신 것 같아. 저 할머님도 누군가한테 이 할머님도 내림굿을 받아서 용하게 된 무속인의 삶을 계신 거래요. 네. 근데 이거를 저도 궁금한데 산이도 이거는 모른대요. 분명 저 할머니도 무슨 사고로 과거 치신 거래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서 무속적인 삶을 살고 이걸 또 누군가한테 자기가 짐을 덜면 전해줘야 되는데 딸이 없어서 저기 조카분한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온 건지 나이가 점차 드니까 감당이 이 신들한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다시 전해줘야 되니까 그걸 딸도 없고 손녀도 없으니까 결국에 현은이 조카한테 많은 돈을 주고 저렇게 떼줬는데 만약에 저렇게 안 가져갔으면 이미 저 할머니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면 나 여기서 궁금한 거 있는데 너랑 선영이 누나는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냉면 먹으러 온 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나 이용했으니까. 사실은 진짜 미안하다. 너 속이려고 속인 건 절대 아니라고 처음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제 사실 지성기도를 선영이 누나가 40시간 이상을 드렸다. 할머님 부탁을 받고 지성기도? 저 할머니 막내 아드님이 손주가 100일 전에 태어났거든. 늦게나마 막내 아드님이 손주를 지금 드디어 본 거란다. 아까 말한 대로 3명의 아드님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3명의 아드님 첫째 둘째 그 손주들이 안타깝게 하늘로 다 갔어. 혹은 유산이 됐다고 할게. 또 태어나는 손자 2명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많은 손자들을 하늘로 올려보냈대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건 알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래서 막내 아드님이 늦게나마 결혼해서 이번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할머님이 정말 오래 못 사시는 것 같으니까 지키고 싶겠지. 얼마나 이쁘겠냐 손자인데. 네. 그런데 더 이상 지킬 힘은 없으시고 그래서 저기 선영이 누나한테 부탁해서 지성기도를 드린 거다. 나도 어제 도와줬다. 예. 야 그러면 선영이 누나는 무건대 지성기도를 드리냐. 당연히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 일전에 너 분명 이 사람 본 적 있을 거야. 어떤 사람? 너 왕을 모시는 무속인 너 기억나지? 기억나지. 내가 몇 번 봤지. 왕을 모시는 무속인 분이 계신데 저기 선영이 누나가 예. 너 선덕여왕 알지? 알지. 신라의 여왕이었지.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분이 저기 선영이 누나래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요.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여성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돌빈이. 많죠. 근데 검색을 하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분도 그때 당시 들었을 때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분이 저기 선영 누나래요. 그러면 높은 분이네. 일단 제가 웃기니까. 마침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지성기도 드리지 않았냐. 여기 가져다 줘야 될 물건도 있고 여기 먼 거리를 택시 타고 오려고 했는데 네가 딱 마침 그때 선풍기 준다고
여기 오자고 내가 너 꼬신 거다. 냉면 한 그릇도 시원하게 먹으면서 아코 고맙다. 역시 우리 친구인가 보다. 여기 사실 택시 부르면 안 가려고 하거든. 대도 않는 이런 반농담을 하니까 좀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기이한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까 인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걸으면서 문득 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선영이 누나가 종이 가방에 든 거 뭐냐고 할머님한테 드린 거. 그거 여태 하늘로 올라간 손자들 관련 물건들이래요. 마지막 손자 하나라도 네.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지성기도를 드리고 있던 거래요. 왜 하늘로 갔는지에 대해선 이유가 사실 있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다. 총 손자가 4명이 있었대요. 돌베님. 뱃속에 1명, 태어난 손자가 3명 있었는데 네, 일단은 다 하늘로 올라갈 거네요. 그 이유는 있대요. 근데 차마 말은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을 통해서 낳은 이 마지막 손주까지는 지키고 싶어서 지성기도를 드렸는데 나도 도와줬다. 예. 그 과정에서 40시간이나 이 지성기도, 쉽게 말해 지성기도 여러분 굿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는 굿이에요. 네 차의 잡기들도 좀 꼬여서 따라온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식당 사장님도 문득 차 안에서 우리는 분명 4명인데 차 안에 우두커니 무섭게 앉아있는 빛것을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한 거겠지. 네. 당연히 아코 그리고 너 옆에 있는 아코 여자친구는 보일 리 없지.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정화할 건 정화하고 그래야지 좀 마음이라도 안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선영이 누나가 너한테 부적 써준 거거든. 앞에 말한 대로 차에 뒀으니까 내일 꼭 불태워라. 좀 엮이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야, 미안하던 말을 잘 안 하던 애가 그런 말 하니까 좀 그 당시는 의아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은 거다 보니까 또 산이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또 네. 아이를 위한 지성기도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저도 화가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여자친구가요. 근데 아주머니는 왜 덕구라는 걔한테 거부감이 드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그러네. 왜 덕구한테 거부감을 든대? 저도 잊고 있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물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의미 없이. 그런데 그거 좀 참 아이러니하다. 저기 여사장님이 개를 엄청 싫어하거든? 고양이도 싫어하고 일단 짐승은 다 싫어한대. 근데 앞에 말한 대로 저분이 돈 때문에 받은 내림굿이라고 하지 않았냐. 일단 저분은 모든 게 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 가짜인 줄 알고 거짓부렁이 짓거리 하다가 신들에 노했다고 해서 지금 옆에 있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할머니랑 오래 옆에 있는 동반자는 저기 리트리버 덕구지 않냐. 그리고 저 덕구가 사실 나이가 많아. 10살이 넘는데요. 전 몰랐는데 너무 쌩쌩해서 어린 개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 덕구 개가 보통 개가 아니야. 아쿠야 너 예전에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어진 지가 10여 년이 넘어. 여기에 많은 무속인들이 왔다 가고 여기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기도드리는 성지 같은 장소라고. 그럼 이 개가 어릴 때부터 근 10년 넘게 여기 살다 보면 이 개마저도 보통 개는 아닐 거라고. 무속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저 덕구도 귀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것 같더라. 너 아까 봤잖아. 차에서 뒷자리 향해서 막 짖고 있는 거. 저게 보통 아니야. 그런데 그걸 들으니까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네. 어릴 때부터 어린 강아지가 살았을 거고 많은 무속인들, 흔히 말하는 찐 무속인 분들이 여기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드나들다 하는 거면 이 개도 보통은 아니겠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러니 좀 이상한 것 중 하나가 덕구가 목줄을 풀어줄 때마다 저기 아주머니가요. 몸이 굳는데요. 그러면서 멍해지더래요. 산이는요. 몇 년 전부터 사실 그걸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 덕구를 풀어보면 기이한 걸 보게 될 거라고 한 게 저 아주머니가 옥상에서 일단 굳어있던 거래요. 저희를 보고. 너 아까 둘이 봤을 거 아니냐. 옥상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 그거 잠시나마 굳은 거라고. 예. 그냥 너희 노려보는 거 아니야. 그냥 굳은 거야 그대로. 앞에 말했잖아. 여기 성지라고. 계곡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고 야산에는 맥 같은 게 흐르고 산기도 드리기 참 좋은 장소지. 그리고 여기 귀신 나오기로도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잖아. 어찌됐든 무속 사람들이 여길 많이 오게 되는 거고 자주 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사연을 일단 산이랑 여자친구랑 저희 덕구 이렇게 넷이 다시 돌아가면서 산책을 이어가고 식당으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할머님이 말씀을 하나 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시 말하지만 장사는 올해까지라고 겨울 숙박도 내가 여기는 없을 거라고 이제 내가 콩 팔러 가거든. 내가 하늘에서 여기 산이 총각 여기 선영 아가씨 지켜보겠다고 항상 몇 년 동안 고마웠다고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 지정기도 드려줘서 감사했다고. 내 남은 여생 우리 막내 손주 보면서 살고 싶어서 나도 이사 간다고. 그리고 우리 조카 옆에 있는 저기 나이만 들었지 저 조카 남은 재산 들고 절에 들어간대요. 내가 여기 떠나면 쟤도 떠나야 되니까. 무속길은 끝내 걷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저렇게 받은 건데 그래도 존중해줘야지. 그리고 여기는 몇몇 선생들이 쉼터로 내어주기로 했거든. 우리 산이총각 여기서 편히 쉬다 가라고. 내가 비번 알려줄 테니 편히 쉬다 가라고. 뭐 오다 가다 청소나 해줄 수 있으면 청소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희는 그 길을 떠났거든요. 오늘 사연은 대구 근교에 위치한 무당들의 지역 성지이자 쉬어가는 장소에 있던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와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역시 아코님 스타일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코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시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돌비 아코 검색하시고 무조건 정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스타일도 독보적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붕어찜님은 스몰 토크 할 때는 부끄러우신 분이고 이야기 시작하면 거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찜님, 네.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아, 근데 이러시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고 나서는 강력해지실 거잖아요. 아, 근데 매번 엄청 떨려요. 근데 붕어찜님도 진짜 뭐 한 캐릭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딱 통일되는 주제는 없고 제가 이야기가 혹시 짧을까 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약간 재물림의 위력을 볼 수 있었던 사건 두 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참 때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잊고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사실 제가 그 광복절 때 제 사연이 올라온 걸 보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를 다시 갔다 왔어요. 거길요? 또? 근데 돌비님 영향력이 엄청나시다는 걸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왜요? 몇몇 분들은 막,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 여기 귀신 있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제가 말했던 그 스팟에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붕어찜님이 이미 다 이제 보내셨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고 오시네. 여기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아닌 건데 뭐 다른 그쵸. 심지어 존재가 네. 왔을 수도 있죠. 그 스팟 한 군데는 어떤 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막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 거기를 이렇게 자세히 막 둘러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연가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좀 신경이 쓰이니까 그랬는데 거기 이제 전시실 중에 사진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 방이 있거든요. 네. 수감자분들 사진인데 제가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을 했어요. 그 시고문에 계시던 대장격 네 분 계셨잖아요. 근데 그중 한 분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뵀던 얼굴보다는 좀 더 젊어 보이셨어요. 왜냐면 그게 수감 막 들어왔을 때 사진이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후련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붕어찜님의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재물림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오늘 얘기도 네, 근데 그 사연을 아셔야 약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편식한 자 벌을 받을지어다. 좀 이런 느낌 아시죠? 네, 뭐 어떻게 해. 우리는 매일매일 업로드를 했고요. 편식을 한 죄 다르게 받아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첫 시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을이라는 고양이를 구조하고 나서 돌순이가 모시던 저승계열 신과 저희 집에 계신 제물님과의 갈등에 휘말리면서 제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반드시 아마 첫 영상 내용을 알고 계셔야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고양이 할배 사연을 나중에라도 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진짜 레전드예요. 꼭 봐야 돼요, 이거. 그럼 이제 이야기를 진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때는 제가 돌순이랑 같이 살 당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을 가명으로 그냥 대충 수진이라고 부를게요. 수진이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완전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랑 이후에는 각자 학교를 좀 다르게 진학하게 되면서 학업에 치이고 뭐 학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서로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막 예전처럼 보진 못했어도 집은 가까워서 그나마 좀 자주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녁에 만나서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수다도 떨고 막 그랬는데 수진이는 제가 좀 영적인 걸 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본인이 그런 걸 보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 나름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무언가가 존재하긴 한다고 느낄 만한 경험들을 겪기도 했어서 그런지 제가 하는 말들을 믿어주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중학생 때쯤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는 수진이 옆에 지켜주시는 조상신 같은 그런 추정되는 존재가 같이 계신 게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수진이가 귀신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지켜주는 이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왠지 그걸 믿고 막 나갔다 괜히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게 내 탓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불안한 생각도 들었고요. 걔가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종종 들리잖아요. 그래서 조심을 했던 거고 당시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상신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인 경험을 몇 가지 했었다는 걸 떠올려보면 아마 수진이는 영안이 좀 트일 팔자였는데 조상신께서 옆에 계시면서 그걸 꾹꾹 누르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수진이가 좀 꿈도 잘 꾸는데 그게 많이 맞아 들어가고 또 되게 좋았거든요. 아무튼 수진이랑 잘 지내고 놀고 했는데 당시에는 왜 안 좋은 일들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생길까 하고 넘겼는데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시기상 제가 돌순이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고부터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하루는 저랑 수진이가 이거는 진짜 많은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일 뿐이에요. 저녁 때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서 핫바라도 하나씩 사서 저희 집은 아니고 근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먹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내가 눈에 뭐가 자꾸 보이는 게 약간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다른 데로 신경을 돌려보려고 체력도 키우고 막 수영, 유도, 복싱, 주짓수 이런 거를 되게 쉴 틈 없이 좀 열심히 했던 상태였거든요. 제가 좀 여자치고 근육이 되게 잘 붙는 체질에 체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수진이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 근처까지 놀고 나면 항상 데려다줬어요. 그날도 다 놀고 놀이터에서 원래 데려다주던 지점까지 데려다주려고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가던 중이었거든요. 거길 질러가야 훨씬 빠르게 나가요, 단지를. 그래서 아파트 건물을 돌자마자 어떤 남자가 그 더운 여름밤에 마스크, 모자,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양쪽 손을 점퍼 주머니에 찔러놓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희를 그냥 계속 응시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모기 안 물리려고 좀 옷을 많이 갖춰입고 나온 사람인가? 운동하려고 나온 거 아닐까? 그러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되게 겁을 먹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냥 돌아서 가자고 저한테 속삭이는데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편이라 뭐라고? 이러고 얘기하니까 답답했는지 저한테 낀 팔짱을 잡아 끌고 뒤로 돌아서 가더라고요. 수진이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촉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보이기만 할 뿐이지 촉이 좋은 건 아니라서 얘가 이러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따라갔죠. 근데 저희가 걷는 속도랑 맞춰서 비슷하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거리에 저희랑 그 모자 쓴 남자 빼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 그 남자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건 알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빙빙 아파트 단지 안을 저희는 지리를 잘 아니까 따돌리려고 해봤는데 돌면서 저희 뒤를 그렇게 계속 한 5분을 밟는 거예요. 그럼 저희를 따라다니는 게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그 남자를 처음 마주쳤던 곳으로 돌아가서 주차장을 확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중 하나 뒤로 재빠르게 가가지고 남자가 저희를 못 보게 허리 숙이고 그 차 뒤에 숨었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안 보는 사이에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일단 남자가 이쪽을 안 볼 때 차에서 차 사이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숨죽이면서 동태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휘파람을 불면서
차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저희를 찾고 있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빼꼼 내다봤을 때는 허리까지 숙여서 차 밑에까지 뭐 발이 있나 막 이런 걸 샅샅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완전 미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다행히도 차가 한두 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었어서 멀리서부터 찾아야 되니까 저희 쪽까지 오는데 한참 걸릴 것 같이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차 사이를 이동하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주차장을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이렇게 휙 돌리면서 눈에 들어온 거라서 밤이었고 뭐 조명에 비춰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정확히 그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칼 같은 걸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약간 작은 잭나이프 같은 걸? 그래가지고 그걸로 거기 있는 차들을 약간 통통 치면서 아직도 저희가 거기 있는 줄 아는지 막 휘파람을 불면서 저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수진이 촉이 저희를 살린 거라고 봐야죠. 뭐 그게 열쇠였는지 진짜 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망가길 잘한 거니까. 그래서 수진이는 완전 겁먹은 상태로 어머니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가지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진짜 잭나이프인지 열쇠인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직접 해를 당한 게 아닌데 이게 신고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하진 않았고요. 그 계기로 놀이터에서 저녁에 노는 건 안 하게 됐거든요. 대신에 좀 대로변에 있는 카페를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장소를 바꿔서 저녁에 또 만났는데 그냥 저냥 잘 지내다가 수진이가 본인이 안 좋은 꿈을 꿨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진이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엄청 힘든 일이 있었다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되돌아보기에는 그 꿈이 안 좋은 사건을 암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개인적인 얘기라서 이걸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제 입장에서는 친구니까 돕고 싶었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동시에 옆에 조상신께서 계시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모든 풍파를 막아줄 수 없다는 걸 알지만서도 이걸 좀 미리 어떻게 피하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힘든 일들을 수진이가 겪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어요. 이때는 본가에 제가 들어가 있을 시점이었고 여전히 돌순이랑 잘 지내고 있던 시점이에요. 불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냥 갑자기 기미도 없다가 그때 그 전에 수진이 옆에서 뵀던 수진이 조상신이라고 생각되는 분께서 제 방에 나타나셨더라고요. 형상이 머리가 백발이시고 비녀를 곱게 꽂으시고 모시한복 같은 걸 입으신 할머니셨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수진이를 진짜 아끼고 돕고 싶어 하는 거 안다. 근데 나는 너가 수진이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너가 진짜 수진이를 위하고 잘 지내게 돕고 싶다면 너가 사라져주면 된다. 너가 수진이랑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저는 재물님이랑 돌순이가 모시던 그 저승계열 신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모르던 때인데다가 우비소년한테 시달리고 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서럽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수진이랑 내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서로 힘들면 도와고 뭉쳐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뒤 설명도 없고 그리고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수진이가 없으면 난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울던 말던 그냥 딱 앞뒤 설명 없이 그렇게만 할 말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본인 후손은 아니니까 알 바는 아니셨겠죠. 그래도 저는 이유도 모르고 납득도 안 되니까 수진이를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좀 한참 있다가 제가 첫 시점 때 말씀드렸던 우비소년 사건 전부 끝나고 재물님께서 집에 왔다 갔다 하실 때였거든요. 그때 재물님께서 출타를 하고 계셨었는데 뭐 워낙 자주 말없이 집을 비우곤 하셨는데 그 틈을 타서 수진이네 조상신께서 또 제 방에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때는 처음 방에 오셨을 때는 좀 조곤조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때랑 다르게 좀 덩치도 크게 보이시고 완전 표정이 서슬퍼렇게 바뀌어가지고 너 분명히 내가 수진이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서 너 따위가 내 핏줄 인생 말아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센 분인 경우에는 그 기운에 제가 몸이 눌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는 춥지도 덥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진짜 분노하신 상태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추워서 막 몸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때 이부자리에 누워있었는데 저를 막 꾹꾹 밟으셨어요. 막 거의 위에서 뛰듯이.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밟히니까 저는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실제적으로 아프고
이전 사건으로부터 아직 몸이랑 정신도 회복이 덜 된 상태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재물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에 수진이네 조상신이 온 걸 아셔서 맞춰서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볼일을 다 보셔서 오신 걸 수도 있겠지만 재물님도 엄청 분노를 하셨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를 밟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께서 지내시는 공간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기운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거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네 조상신께서는 저한테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재물님 오시고 나서는 바로 절하시면서 거의 고개를 땅에 쳐박고 막 덜덜 떠시더라고요. 재물님께서 변명해봐라 하시자마자 준비된 것처럼 진짜 술술 말씀하시기를 돌순이네 저승 계열 신이랑 재물님과 사이에서 제가 좀 피해를 입고 힘들었었잖아요. 그동안 저랑 수진이랑 만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진이네 조상신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게 돌순이가 모시는 신이 제 곁에 어느 누구도 남겨두고 싶지가 않아서 벌인 일이었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신이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소멸되는 한이 있어도 본인 후손은 꼭 지켜야겠고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엎드려서 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불경한 짓을 저질러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게 아니라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압니다마는 제가 없으면 누가 제 후손 지키겠습니까? 전 때문에 괜히 엮여서 그동안 수진이한테 힘든 일 많았는데 제가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승신이 소멸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사사건건 힘들게 할 텐데 저는 재물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저희 애는 누가 지켜주나요?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동안 저랑 만나면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 위험했던 순간들 이런 게 다 제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저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게 당시에는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모르겠어요. 그 조상씨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여기까지 듣고 더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 방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오밤중에 그냥 밖에 막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돌순이랑은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내 인생에 흔적을 남겼구나, 진짜 더럽게 엮였구나 싶은 생각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수진이가 당시에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제가 느끼기엔 그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그 조상신 이야기한 것처럼 끊어내면 수진이가 나아질까 싶어서 제가 연락을 끊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하지만 SNS는 가끔 보거든요. 이제는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휴, 참. 이야기하면서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그죠? 왜냐면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괜찮아요. 절대 붕어집님이 뭐 잘못하고 뭐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절대. 네, 다 이런 죄책감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니야. 절대 잘못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랬던 거겠죠. 왜냐면 그 신은 제 옆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길 바랬고 본인이 저지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책감을 갖길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때보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남의 죽음을 보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내가 그 죽음을 먼저 봤는데 미리 얘기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죄책감에 괜히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내가 얘기 안 해서 죽은 것 같고 이러니까 괜히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봉어준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또 감정이 올라오시니까 또 그랬던 것 같고. 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릴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저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 캠핑이나 차박 같은 걸 잘 안 가봤어요. 어릴 때는 집에서 그런 걸 취미로 갖고 계신 분이 없어서 접해볼 기회도 없었고요. 예. 특히 제가 모기랑 날파리를 제외한 다른 벌레들을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야외 활동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혼자서도 캠핑을 갈 만큼이나 그런 걸 엄청 즐겨서 저랑 같이 살게 되니까 혼자 가기는 뭐해서 그런지 저도 같이 취미를 들이면 좋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캠핑에 있어서 좀 텐트를 친다거나 장작불을 붙인다거나 하는 그런 귀찮은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해주면서 제가 캠핑이랑 차박을 좋아하게 될 때까지 좀 도와줬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지금은 저도 그런 활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저랑 남편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우리 뭐 어디 해남이나 놀러 갔다 와볼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바로 거기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풍경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시간 늦으면 차 뒤에 침대랑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냥 차박하고 돌아오면 되지 하고 무작정 출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강화도를 진짜 좋아해요. 거길 되게 자주 가는데 거기는 먹을 것도 되게 다양하고 제가 시골 풍경이랑 맑은 공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에 부합하는 지역이라서 제가 상당히 길친데 강화도에 다니던 길은 외울 정도로 익숙하거든요. 와, 예. 그래서 그날도 강화도를 가서 신나게 놀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미 해는 완전 저물어서 깜깜해진 뒤였고 늘 다니던 길이니까 거기에 동물이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조심하면서 천천히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남편이 느끼기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길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의 제 집처럼 다니던 곳이라서 중간에 빠지는 길도 없었는데 길을 잘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주변의 풍경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했던 게 거기가 원래 약간 다니다 보면 이쯤에 공장이 있겠다 하는 것까지 다 외울 정도로 저희가 잘 다니는데 아무리 가도 그 공장은 안 보이고 막 계속 논밭밖에 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밤이니까 주변으로 좀 쫙 퍼지면서 도로를 밝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 좀 퍼지다 마는 것처럼 이게 안개가 끼면 빛이 퍼지진 못하지만 빛이 물방울에 산란되면서 좀 잘게 깨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 퍼지다가 가까이까지 못 오고 그냥 완전 어둠에 흡수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늘 좀 이상하게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못 봤던 1층짜리 작은 오두막같이 생긴 백반집이 있는 거예요. 못 보던 거면 새로 생긴 데일 테니까 건물도 뭔가 새거인 티가 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치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엄청 허름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서 마침 저녁도 안 먹은 상태인데 남편이 배고픈 걸 진짜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차를 세우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식당이 되게 작았는데 한 6팀 정도 앉을 수 있는 자식 공간이고 그 신발 벗고 턱 올라가서 방석에 앉아서 밥 먹는 그런 식이었어요. 벽도 약간 황토벽처럼 흙벽이고 조명이 약간 어둡게 간접등처럼 달려있어서 여기 되게 분위기 특이하다 이러면서 들어가갖고 주문 받아주시는 분도 안 보여서 일단 그냥 들어가서 앉으니까 주문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메뉴판에 뭐 불고기 정식, 생선구이 정식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다 X자로 주문 안 된다고 표시돼 있고 기본 정식 하나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인당 거의 4만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39,000원? 막 이런데 이게 정식 하나에 4만원씩이나 하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나가자 그랬는데 남편은 지금 당장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밤길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탐탁치는 않지만 그냥 음식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마저도 엄청 늦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 음식들이 오래 걸린 만큼 좀 맛있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둔 걸 그냥 대충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서 차린 것처럼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전자레인지라도 돌리면 됐을 텐데 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실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상한 건 일반 정식이라 그랬는데 나온 반찬들이 무슨 제사상에 올릴 법한 전, 나물, 잡채 막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가짓수는 되게 많은데 음식이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식당 안에 막 파리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져서 저로서는 음식을 거의 안 건드렸고 남편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제 것까지 잘 먹더라고요. 밥 먹는 내내 그 음식을 갖다 주신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턱을 괴고 저랑 남편이 밥 먹는 걸 계속 빤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눈을 자꾸 피했는데 빤히 쳐다봐서 참다가 왜 그러세요? 이러고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그게 왜 입에 좀 안 맞으세요? 들질 않으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씁쓸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뭔가 시비 걸거나 그러시는 표정은 아니어서 저는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잘 안 먹는 게 뭔가 차린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좀 그러실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저 지금 배가 안 고파서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뭐 맛이 어찌됐든 배부르게 먹었다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산을 하러 갔는데 카드를 내밀었더니 카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계좌이체도 안 된대요. 본인들은 현금만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두 명이서 8만 원을 내고 솔직히 말해서 음식 같지도 않은 그런 걸 받았는데 현금만 고집하니까 탈세하려고 저러나 싶고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런 거에 좀 화가 많이 났는지 뭐라고 했거든요. 아니 카드가 안 되면 밖에 써붙여 놓으시던가 그럼 안 들어왔을 텐데 지금 현금이 없다 경찰 부르세요 막 이러고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맹세코 욕이나 심한 말은 절대 안 했거든요. 남편이 좀 험악하게 생긴 편이라 조금만 언성이 올라가도 오해하실까 봐 밖에서는 둘 다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그 아저씨가 엄청 막 겁먹으신 것처럼 손을 덜덜 떨면서 목소리가 막 갈라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말씀으로는 왜 현금도 안 갖고 다니냐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적반하장을 소리 지르시고요. 그랬더니 주방 쪽에서 부인으로 보이신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나와서 죄송하다고 바깥 양반이 몰라봬서 그런 거다. 진짜 죄송하다. 용서해 주시라 이러면서 연신 허리를 숙이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하다고 그러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것도 좀 과하긴 하지만 저희가 신고할까봐 그러셨다고 쳐도 몰라봬서 그랬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너무 별로고 솔직히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음식을 먹었으면 값을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약간 인정에 호소하듯이 한 번만 화 가라앉히고 돈 내고 넘어가 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여기서 장사 2번 다시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눈에 띄지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래서 저랑 남편은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진짜 금방이라도 막 눈물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덜덜 떨면서 사과하시니까 저희가 진짜 이 정도로 뭐라 하진 않았는데 싶으면서 되게 당황스럽고 우리가 너무했던 지점이 있나? 싶은 생각에 어조를 부드럽게 하면서 지금 저희가 현금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막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현금이 없다니까요 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현금을 안 뽑아서 다녀요. 삼성페이가 핸드폰에 있는데 굳이 뭐 사실 카드도 안 들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갈 때나 좀 카드 정도 챙기는 거지 현금은 그래봤자 뭐 1, 2만 원밖에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 5만 원권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값 계산하고 남는 거죠. 아주머니 아저씨는 막 그렇게 그러고 계시는데 저희가 딱 지갑 내미니까 안에 5만 원권 2장이 있잖아요. 상황이 이상해졌으니까 이게 사람 된 도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냈죠. 먹은 거는 한 8만 원도 안 되는데 죄송한 마음에 5만 원권 2장 내고 거스름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다가 며칠 후에 강화도를 또 갔거든요. 네? 이유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강화도를 좋아해서 되게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거기로 이번에는 낮에 다시 가보자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갔던 길 그대로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봤던 그 풍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다니던 길 그대로 뭐 이쯤 어디 있던 공장도 정상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백반집이랑 지붕이 똑같아 보이는 원두막 같은 구조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나무는 썩어서 좀 기울어져 있고 바닥은 막 마루가 약간 내려앉은 줄도 있고 거미줄에 먼지가 막 뽀얗게 쌓여있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방치된 지가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와.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이러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서로 방금 봤어? 저 우리가 밥 먹었던 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거든요. 둘 다 뭐에 홀렸던 게 아닌가 하면서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저녁에 저희가 딱 집에 돌아오고 나서 재물님께서 뭐 명상하고 계시다 갑자기 저희 들어오자마자 너희 아무데나 나다니지 마라 이러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평소처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야기해 주시는갑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부부랑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근데 비슷한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게 그 공통적인 내용이 좀 음식이 차갑고 신선하지가 못하고 반찬도 무슨 막 제사 음식 같은 게 나오고 식당 내부는 관리가 안 된 채로 좀 너저분한 상태래요. 그리고 현금만 받는데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너무 불쾌해서 한 경험이 신고를 하려고 한다거나 먹고 탈나서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려고 그 식당이 있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 보면 식당은 흔적도 없다거나 아니면 아예 폐가나 막 다 쓰러져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 한 군데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완전 랜덤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게 나랑 남편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보통은 영적인 경험을 해도 한 장소에서 그러지 이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재물님께 여쭤봐야겠다 했죠. 근데 그때가 마침 재물님께서 출타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기다렸다가 한 경험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뭐였는지를 여쭤봤거든요. 재물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를 옮겨보자면 너희가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 날은 귀신의 기운이 강해지는 만월이었을 거다. 그리고 저승에서는 노잣돈이 부족해서 저승에 들어갈 수 없는 망자가 노잣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근데 망자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홀려서 본인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라도 팔아서 노잣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마침 너희가 어쩌다 그 식당에 흘러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뭐 입에 안 맞냐면서 씁쓸하게 쳐다보시던 아저씨도 그렇고 진짜 죄송하다고 다신 여기서 장사 안 하겠다고 하시던 아주머니랑 저희가 뽑은 적 없는 현금이 지갑에 들어있던 것까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기로는 재물님 말씀은 아닌데 지갑에 뜬금없이 돈이 들어있던 게 아마 재물님이 재물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상황을 모면하게끔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재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당신의 기운이 묻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귀신들도 다 저희를 무당 같은 걸로 알았을 거래요. 그리고 돈을 설령 안 내고 쨌다고 하더라도 어찌하진 못했을 거라고. 예. 근데 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막 과하게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행동이 좀 이상하면서. 네. 근데 재물님께서 엄청 큰 분이신데 그런 분의 기운이 묻어있는데 이게 본인들은 저승에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라도 노잣돈을 벌고자 하는 거면 문제가 없잖아요, 원래라면. 그러니까 무당이면 이걸 그냥 지나쳐주는 게 정상이고 도리래요. 걔네가 장사하는 게 뭔가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거니까. 네. 근데 저희는 무속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일반인이라 하기에도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영안이 트여있고 하니까 멋동으로 네.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마 애초에 무속 길을 가시는 분이었다면 그 이상한 풍경의 도로를 진입하지도 않았겠죠. 근데도 저희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생각은 했겠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감히 저희를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겠다고 들어온 이상. 네. 근데도 현금을 받겠다고 하신 거는 그 아저씨께서는 본인 부부가 저승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노잣돈이 꼭 필요해서 아마 간절함에 그냥 공포를 누르면서 대든 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노잣돈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라면 약간 필요 없는 뒷돈 같은 거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허락했다는 건 그냥 뒷돈을 챙기고 싶은 부패한 저승 관료들의 입장인 거고 사실은 그 귀신이 사람을 홀린다는 것 자체가 악의가 있든 없든 그냥 장난만 치고 놓아주려고 했던 거라고 할지라도 벌받을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지. 네. 네, 그래서 재물님께서 그냥 오셔서 다 쓸어버리고 호통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재물님 말씀으로는 그냥 그 망자들도 결국에는 부패한 저승 체계에 고통받는 미물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진짜 네. 미물이라고 하셨어요. 한낱 미물일 뿐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냥 노잣돈을 대신 주신 거래요. 저희는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데 돈이 있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은 뭔가 본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손수 차려 올린 제사 음식을 본인이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장사하고 있었다는 게 짠하기도 하면서 괜히 저랑 남편이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좀 방해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괜히 미안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강화도였잖아요. 네. 네, 근데 시들무에서 강화도가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저 들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귀신 보시는 분들이 좀 특히 어디 좀 많아요 했을 때 뭐 강원도도 있었고 강화도도 있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곳들이 있었는데 강화도도 아무래도 좀 그 영적인 분들이 갔을 때 뭔가 느끼시는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섬이다 보니까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모르죠. 뭐 저는 갔을 때 어떤 뭔가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붕어찜님. 근데 저는 제주도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던데요, 저는. 아, 제가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어서 가면 보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주도에 그 천백도로 있어요. 천백도로. 네. 거기에요, 거기. 거기가 저는 야, 갈 때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강하냐, 음하냐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튼 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뭐 갈 일이 있으시다면 돌배님이 말씀하신 곳이 여기구나 하면서 보다가 그럴만하네 느낀다면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붕어찜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붕어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이승과 저승이 중간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승에서도 있을 것이고 이승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또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붕어찜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붕어찜님.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붕어찜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는 약간 사람 공포 같은 현실 이야기고요. 공포. 네, 하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뭔가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네, 짧은 이야기라서 두 개를 준비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실 공포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가 남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됐을 때 겪었던 일이래요. 그때가 여름방학 때여서 당시에 어울리던 친구 둘이랑 집에서 같이 놀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하고 놀까 하다가 친구가 남편네 집 바로 옆에 4층짜리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빈집이 됐다고 거길 가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장소니까 자기들만의 아지트로 삼을 생각이었대요. 마침 친구가 그거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본인이 미리 사전 답사를 해봤다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안다고 자신있게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들이니까 남편이랑 친구들은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거기가 당시에 재건축하려고 살던 사람들을 다 내보낸 빈집 상태여서 입구랑 이렇게 들어갈 법한 곳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냥 입구로 들어갔지만 거기가 막혀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남편네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집이 약간 경사진 곳에 지어져 있는 상태여서 2층에서 바로 옆 빌라로 뛰면 그 4층 창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였대요. 엄청 바짝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셋이서 글로 갔죠. 그리고 빌라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해서 신나게 내부 탐사를 시작을 했대요. 4층에서부터 호실을 하나하나 훑으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빈집이니까 가구도 없고 먼지가 좀 쌓인 상태이지만 별건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계단이 쭉 있고 계단에서 층을 들어갈 때마다 중문이 하나씩 그 도어락 같은 것처럼 잠금이 있고 이렇게 쭉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3층 중문만 잠겨 있었대요. 그래서 거긴 패스하고 2층, 1층 이렇게 내려가면서 봤는데 2층에는 술병이나 뭐 라면, 과자 봉지 이런 생활 쓰레기가 좀 있고 1층에는 생활 집기류랑 그릇이랑 신발 뭐 이런 좀 사람이 산 것 같은 흔적이 좀 있더래요. 그래서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뭐 아까처럼 잠겨 있었고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건물끼리 바짝 붙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해가 안 드는 구조여서 빌라 내부가 되게 어두웠대요. 그래서 이제 손전등이나 양초라도 갖고 와서 불을 붙여서 탐사를 재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집에 갔다 오려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엔 3층 중문이 열려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뭐 누가 그새 열었나? 뭐 사람 들어오는 거 못 봤는데 이러고 호기심에 3층으로 들어가 봤죠. 예. 301호만 현관이 아예 활짝 열려있었는데 안에 무슨 생선 썩는 비린내 같은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면서 온 바닥에 페인트 같은 좀 찐덕찐덕한 액체가 깔려있고 방문이랑 창문이 다 닫혀 있었대요. 유일하게 안방처럼 보이는 방 하나가 미닫이 문이었는데 거기만 열려있고 다른 방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서 그 안방 내부가 바로 일자로 쭉 보이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불이 겹겹이 매트리스처럼 여러 겹이 쌓여 있었는데 사람이 누고 그 위에 이불을 덮으면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맨바닥에 그 사람 누운 형상처럼 볼록하게 솟아있고 그 위에 이불이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페인트 같은 액체가 새어나와서 거실까지 적신 거예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뭘지. 근데 남편이랑 친구들은 그게 어두워서 뭔지 모르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속닥거리면서 바닥은 신발이 쪽쪽 붙으니까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입에 손가락 대면서 쉿 하는 제스처를 했대요. 남편도 친구 왜 이러지? 하고 조용히 하고 들어보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남잔지 여잔지 구분은 안 가는데 방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이런 식으로 깔렸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남편은 뭐야 사람이 있나? 여기 빈집인데 들어오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하나 이러고 긴장 상태로 듣고 있었대요. 근데 친구 한 명은 그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눈치 없이 큰 소리로 뭐가?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런 식으로 정적을 깬 거예요. 딱 그 소리 들리자마자 울음소리 멈추고 몇 초 후에 꽝 하는 소리 같은 게 나서 남편이랑 친구들 흥비백산해서 1층에 문이 잠겨 있었다는 생각이 없이 우다다 1층으로 내려갔죠. 근데 그새 문이 열려 있었대요. 각자 그래서 집으로 그냥 뿔뿔이 셋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우는 소리가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알 수 없어도 상황을 대충 봐보면 남편이랑 친구들이 2층이랑 1층을 탐색하러 내려간 그 사이에 누군가가 건물의 1층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3층으로 올라간 걸 거 아니에요. 301호까지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신발 바닥부터 해서 온통 무슨 꺼무티티한 오염이 묻어있더래요. 부모님께서는 너 또 시장에서 놀다 왔냐 이렇게 뭐라고 타박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에 시장에 그 머리만 제거된 돼지를 해체하는 정육점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러면 피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돼지 피로. 거기서 놀다 와서 신발 이렇게 더럽혔냐고 막 혼내시고 남편은 거기 간 게 아니라 옆 빌라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옆 빌라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뭘 하고 놀았길래 그냥 시장에서 놀고 왔다고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넘어가셨대요. 그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신발에 묻은 건 다 삐었던 거고 그 빌라 301호의 바닥에 온통 깔린 그 끈적하고 꺼무티티한 게 페인트가 아니라 피고 그게 엄청 냄새가 심했을 텐데 애기들이니까 그 진한 피 냄새를 처음 맡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생선 비린내인가 이러면서 들어간 것 같아요.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 지나고 좀 겁이 나서 바로 다음날 만나진 못하고 한 며칠 있다 한 3, 4일 후에 친구랑 다시 모여서 이게 저희는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지트를 포기할 순 없다 이러고 손전등을 들고 다시 탐사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그 4층 창문으로 들어가서 쭉 둘러보다가 친구 한 명이 문제의 301호를 다시 가보자고 했대요. 나머지 한 명은 싫다 그러고 근데 3명이니까 선택권이 남편한테 넘어온 거예요. 남편은 호기심도 있고 거기도 우리 구역으로 만들면 좀 넓게 우리 아지트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만약에 그때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또 있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갔더니 벽지며 장판이며 이불이고 싹 사라져 있고 수영장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근데 애들은 몰랐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락스 냄새라는 건 저희는 알잖아요. 락스 냄새가 나면서 환기하려는 것처럼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마치 방금 청소한 것처럼 창문이랑 모든 문이 다 열려 있더래요. 셋은 여기 있던 짐 다 어디 갔지? 그때 우리가 봤던 게 301호가 아닌가? 이러고 건물도 다 돌아봤대요. 근데 그때 봤던 그 방은 아니었고 없었고 그러니까 301호가 맞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청소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만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이상해서 그냥 다시 4층에서 놀고 다음날부터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모든 틈새까지 아예 막혀서 못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동네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실종되셨다고 부모님이 함부로 너네 나다니지 말라고 요즘 세상 흉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정확히는 그게 그 봉긋하게 솟아있던 게 뭐 인지 사람인지 아마 근데 정황상 씻을 것 같고요.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검증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가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거든요. 근데 폴리스 라인도 없고 뭐 조사도 안 됐고 그랬던 거 보면 아마 미제 사건으로 그냥 묻힌 것 같은데 남편이랑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본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이야, 이게 그때 어린 나이라서 그렇지 이거 만약에 성인이 봐도 엄청 섬뜩한 현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쾅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게 당시에 범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가 안 굳어 있었고 좀 쩍쩍 붙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했죠. 야, 첫 번째 현실 공포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끼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라기보다는 저승사자를 본 이야기인데요. 이게 남편이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온 단독주택은 아주 어릴 때 살던 집이고 이후에 청소년 때쯤 이사간 아파트에서 있었을 때 일이래요. 남편이 어릴 때 진로가 운동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빡세게 훈련을 받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한 5시부터 6시쯤까지는 꼭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그 위치에서 항상 낮잠을 잤대요. 근데 그때가 점점 날이 더워지기 시작할 쯤이어서 바람 들이쳐가지고 시원해지라고 베란다 창문이랑 현관문을 열고 바람길이 있는 거실에서 잤대요. 근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남편이 가위를 눌리는데 가위에 눌리면 몸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면서 목 아래로는 안 움직여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고개도 약간 누워서 막 양옆으로 90도 획획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볼 수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정수리 위 바로 머리맡으로 사람들 행렬이 그렇게 지나가더래요. 그 행렬이 검은 가세? 약간 빨강 파랑 섞여있는 돋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저승사자랑 약간 다르죠, 생긴 게. 근데 그 사극에 나오는 사도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은 키는 별로 안 큰데 등치가 좀 양옆으로 크고 키는 다 똑같대요. 그런 큰 사람이 행렬 맨 앞에 붉은색 책을 들고 있는 사람 하나, 중간에 사람들 행렬이 있고 맨 뒤에 2명이 따라가는데 허리춤에 칼집에 든 검을 차고 있는 사람 하나, 그다음에 검은색 포승줄을 든 사람 하나 해서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그 검은 포승줄에 무슨 사극의 죄인 묶듯이 허리 쪽으로 이렇게 팔 딱 붙여서 팔까지 묶인 사람들 행렬이 줄줄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같이 멍 때리면서 뭐 주변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갔대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게 한 달가량 거의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알람 울려서 낮잠 깰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행렬에서 남편이 예전에 알던 형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이랑은 집도 그렇게 멀지 않고 예전에는 좀 자주 놀았는데 그 형이 조금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면서 멀어지게 된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형이 거기 있으니까 남편 너무 깜짝 놀라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가지고 형 이러시고 불렀대요. 뭐 땡땡이 형 이러시고 불렀는데 형은 대꾸도 없이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앞만 보고 갔대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던 그 허리춤에 검을 차고 있던 사람이 남편 얼굴을 휘죽거리면서 내려다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진짜 너무 평범한 그냥 일반인이래요. 근데 표정이 엄청 기괴했다는 거예요. 눈은 무표정한데 그 가짜 웃음 있잖아요. 입만 강제로 웃으려고 하는 것처럼 목 근육까지 써가면서 막 억지로 아랫니까지 보일 정도 당기는데 남편이 그 표정을 따라 해줬거든요, 어제?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근데 저 그거 보고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아무튼 진짜 막 부자연스러운 그 표정으로 남편 응시를 하다가 알람이 울려서 깼대요. 그리고 잠에서 깨자마자 이게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한테 전화를 엄청 했는데 안 받아서 바로 그 형네 집으로 찾아가 봤대요. 안 머니까. 처음 갔을 땐 집에 아무도 없고 뭐 나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였을까. 그냥 안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집에 돌아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가봤대요. 그 사이에도 그 형 전화는 안 받았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안 좋은 길로 가면서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좋게 죽은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엔 안 알리고 가족들끼리 그냥 조용히 장례식을 치러서 남편이 처음 찾아갔던 날에는 장례식 하느라 아무도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남편은 무서워져서 당분간 거기서 안 자려고 노력하고 다른 자리에서 자다가 몇 주 정도 지나고 너무 못 참게 더우니까 거실에서 자긴 해야겠고 TV 보다가 그 자리에서 또 깜빡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또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고서 아 큰일 났다 나 여기서 잠들어 버렸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누나를 굴리면서 지나가는 행렬을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이웃들끼리 왕래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인사는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알게 된 옆집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행렬에 같이 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죽은 아는 형 때 겪은 게 있으니까 아 이젠 어렴풋이 저분도 이미 돌아가셨겠구나 하면서 속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참 그렇게 그냥 멍 때리면서 그 행렬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책 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을 들어서 행렬 이렇게 딱 멈추고 남편이 누워있는 머리맡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또 그 기괴한 미소를 짓더니 책을 들고 막 뭘 찾는 듯이 뒤적거리더래요. 근데 남편이 딱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대요. 아 저거 내 이름 찾는구나. 그래가지고 남편은 막 진짜 그때 덜덜덜덜 막 떨고 있고 근데 못 찾았는데 책을 딱 덮고 정색하더니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는 6시 알람 되기도 전에 깼대요. 딱 그 책 덮고 정색하고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억이 없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땀에 쫄딱 젖어가지고 잠에서 깨고 다시는 그 눕는 자리에 얼씬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어떠신지 소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남편은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야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체하고 별말 없이 며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웃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며칠 뒤에 듣게 됐는데 그게 그 집이 노부부만 사시는 집이었대요. 근데 할머니께서 거동도 불편하실 정도로 몸이 상당히 편찮으신 상태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케어까지 집에서 다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방 밖에서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방에서 혼자 나오시질 못하니까 발견이랑 신고가 늦었던 거고 며칠 안 나오고 나서야 주변 이웃들이 왜 안 나오시지 괜찮으신가 하고서 문 이렇게 두들겼는데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남편이 학교 간 사이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자는 일은 없었죠. 당연하게도.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 아마 첫 번째 그 희죽거림이 너 여기서 자지 마라. 이게 산 사람이 봐선 안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거기서 자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남편의 친할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영환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옆에서 시다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환이 뭐 무당을 할 만큼은 아니고 뭔가 그쪽으로 딱 진로를 정하기엔 부족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관두시고 그거를 좀 떨쳐내보시려고 크리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남편 집이 모태신앙 크리스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께서 그렇게 좀 떨쳐내려고 시작을 하시고부터 그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환이 아직도 트여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께서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할 당시에 그 남편이 할머니 집에서 잠깐 얹혀 살던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할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할머니께서 낮잠 주무시는 시간에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남편 방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가을이가 같이 있던 시점이고 재물님도 집에 계시는 시점이니까 제가 몸에 기운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할머니께서 그걸 느끼셨는지 제가 왔다고도 말을 안 했고 그 당시 신발을 방 안에 들고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나오시면 약간 조금 뻘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갔는데 제가 안에 있다는 걸 아실 리가 없는데 자꾸 방 밖에서 약간 고개를 기웃기웃 하시면서 이상하다 뭐가 있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유 뭐가 있어요 할머니 이런 식으로 좀 집에 몰래 데려온 느낌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너 뭐 주워왔냐 혹시 물건 같은 거 주워왔냐 아니면은 뭐가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예. 또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쯤에 그거를 미리 아신 분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을 하고 아직 그쪽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린 시점에서 남편 이름을 얘기하면서 땡땡이 올해 결혼할 것 같다. 집안에 약간 황금 복돼지가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막 새끼를 줄줄이 낳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마 그게 재물림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영환이 아직도 트여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집에 왔는데 뭔가 싸하다고 계속 그러셨대요. 집이 더운데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좀 싸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런 일이 있어서 혹시 그런가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서도 걱정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 뭐 할머니 아무 일 없어요. 저희 다 잘 지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그 현관이랑 베란다 창 쪽을 계속 뚫어져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시더래요. 거실에 가만히 그 가운데 서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우리 장손한테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현관에다가 뭘 하셨는데 남편은 정확히 모른대요. 뭐 그런 거를 약간 그 크리스천 집이니까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위기니까 할머니께서 혼자 뭘 하셨는데 남편한테까지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베란다 창에서부터 현관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대요. 그 행렬이.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남편이 웬만하면 둘 다 문을 안 열려고 하는 거죠. 더워도.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현관문은 뭐 치안도 안 좋다 이런 핑계 대면서 닫아놨대요. 남편이. 그럼 베란다 창은 열려있고 현관문은 닫혀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란다 창에서부터 들어오는 행렬이 남편 눈에는 가끔씩 보이는데 그 행렬이 베란다 창에서부터 들어와서 현관문에서 막혀가지고 닫혀있으니까 거길 지나가질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 줄이. 그런 경험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이게 할머니께서 뭐 영환이 아무리 있으신 분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쪽에 그렇게 깊이 종사하실 정도로 그런 분은 아니셨었기 때문에 그쪽 무업을 관두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관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로 저승사자가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신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떠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하늘로 네. 저승길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이 사는 집을 관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나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집주인인데 왜 집주인한테 거기서 누워서 자지 말라고 그렇게 내려다보고 그랬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봉어집님 맞잖아요. 네, 그렇죠. 애초에 공중에 뛰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높이 있게 내려다보면서 아, 그래 난 진짜 하늘로 간다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야 오늘 봉어집님께서 또 두 가지 이야기를 너무나 또 맛깔나게 이거 봐요. 이야기 시작하면 확 사람이 변해.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수많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세요. 봉어치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붕어집님 이야기 첫 번째 고양이 할배 편 안 보신 분들 진짜 미쳤습니다.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왜 여기서 재물림이 나오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고양이 할배 편을 봐야 됩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귀신 보는 여자, 바로 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안녕하세요. 이거. 네. 이거 나중에 벨소리 하나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럴까요? 제가 나중에 진짜로 한번 참여자분들의 인사한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유의. 네. 싸다먹하고 노래를 만들어 버릴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믹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리믹스 좀 그런 느낌으로다가 예. 쫙 모아갖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린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제 친구 소금이라는 친구의 이야기고요. 소금? 진짜 이름이 네. 소금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오. 지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는데 왠지는 저도 네. 모르겠어요. 예. 천일염.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금님 친구분의 이제 이야기인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이라는 친구 이야기고 제 중학교 때 친구의 남자친구였고요. 저랑은 철권하다가 친해졌고 요새는 잘 없는데 그때만 해도 동네마다 좀 작은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애들 막 모여서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의 정체를 조금 알고 나서 저한테 항상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던 게 네. 막 집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을 때마다 여기 귀신 있어? 여기 구석에는? 여기 철길에 귀신 많잖아. 여기 있어? 여기는? 이러면서 막 진짜 순수하게 항상 물어봤어요. 그냥 야 그런 걸 일일이 어떻게 다 대답해주냐 막 그랬는데 미안 나는 진짜 귀신이 너무 보고 싶어. 사람처럼 생겼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막 영화처럼 피떡대서 나오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보고 싶다는 이상한 꿈을 키웠던 아이이자 제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저랑은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까지는 부산을 다니다가 이상하고 장황한 개인적인 자유의 꿈을 갖고 시골이 가까운 지방으로 가더니 이상하고 장황하게 잘 망했고요. 예. 부산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고 그냥 망한 상태에서 계속 그 지역에 머물고 불속성 효자로 진화를 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생활비를 좀 구걸을 해야 될 정도의 지경까지 왔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 동네 근처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고깃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컸고 뭐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린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금요일 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그냥 회복 푸는 그런 장소였대요. 심지어 이제 여기 사장님이 여기 장소도 경상도 아니라 완전 타지방인데 여기 사장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고 고향도 경상도 쪽이라고 하시고 또 이제 같이 서빙하는 알바 누나, 주방 이모 다 좋은 분들이라서 일 배우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대요. 하루하루 또 이제 즐거웠던 이유가 같이 일하는 누나가 너무너무 미인이었던 거예요. 예. 소금이는 그 누나를 짝사랑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일을 조금 더 즐겁게 막 했다고 하거든요. 그 누나라는 사람은 2살 정도 많고 뭐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체구에 일하느라 야무지게 똥머리를 묶은 모습이 너무 예뻤다고 하는데 맨날 다정하게 소금이 왔어? 힘들진 않아? 이래주니까 이게 달콤한 거예요. 외로운 타지 삶에 진짜 빛이었던 사람이었대요. 네. 심지어 여기서 일도 꽤 오래 한 누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한 번은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회식 같은 걸 자기 식당에서 하셨는데 네.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이 막 먹고 있는데 그 누나를 일으켜 세우고 모두 앞에서 그랬대요. 자, 우리 김 누나가 앞으로는 저희 가게의 매니저가 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좀 잘 없을 거예요. 나는 여기저기 지역별로 좀 다닐 일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모든 권한이 김 누나 씨한테 있을 거니까 다들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즐겁게 일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막 박수를 치고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축하 파티 겸 회식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소금이 옆에 와가지고 술잔을 채워주면서 야, 소금아, 니도 일한 지 벌써 3개월이 돼가네. 니 뭐 힘든 건 없나? 힘든 거 있으면 내한테 다 말하고 내 없으면 저 김 누나한테 말하고 알았지? 그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소금아, 니 일하면서 뭐 좀 이상한 거 없드나? 뭐 말입니까, 사장님? 근데 사장님이 이미 술이 많이 됐었대요. 얘가 우리 가게의 전설을 모르네, 전설을. 그래서 뭐 말씀이십니까? 1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 저짝에 7번 테이블 보이나? 예, 보입니다. 어떤데? 뭐가 말입니까? 아니, 저 테이블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아무런 생각도 안 드는데 저기 뭐가 있습니까? 와, 임마한테 아무도 말 안 해줬나? 예.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기 있다 애가 7번 테이블에는 귀신이 붙었다. 귀신이요? 그래, 7번 테이블에 있다 애가 귀신이 있어가 아무도 없는데 테이블에서 막 띵동 버튼을 누가 눌러쌌고 새벽에도 아무도 없는데 샷다 내리려고 하면 불 다 끄고 나올 때 7번 테이블에서 띵동 하면서 저기 전광판에 딱 7번이라고 뜬다 애가. 니 아무도 안 가르쳐주던가. 진짜입니까? 사장님, 저 너무 궁금한데 어떤 귀신인데요? 와, 이거 완전 또라이네. 니 안 무섭나? 저는 무섭기보다는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누나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사장님 너 놀리려고 장난치는 거야. 담배나 피러 가자. 이러면서 소금이 데리고 나가서 이제 담배를 폈대요. 네. 그래서 소금이가 궁금하잖아요. 이미 들어버린 거. 그래, 누나 진짜 귀신 있어요? 우리 가게? 이 귀신이 어딨어. 너 순진해 보여서 지금 놀리시는 거야. 이러면서 담배를 피는데 그 후로 그 누나가 그냥 절제해서 마시더니 담배 피고 딱 들어와서는 엄청 술을 폭주하듯이 마셨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폭주하듯이 마셨대요. 그래서 뭐 완전히 해롱해롱한 상태가 돼서 택시를 불러갖고 이제 누나를 태웠대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타면서 누나 집 어디예요? 지금 택시예요. 빨리 기사님한테 말해줘야 돼요.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네 삐삐동 돌비 3길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 집 주소를 막 말해주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누나를 집에 바래다주는 소금이 입장만 설레는 분위기. 택시 아저씨도 막 아이고 여자친구가 많이 드셨네요. 그러니까 여친은 아닌데 이러면서도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예. 네, 이제 택시에서 내렸는데 대문 앞에 서니까 그 대문이 있고 빨간 벽돌로 돼 있는 그런 옛날 집이었대요. 자기 혼자 겁나 설레는 거예요. 누나가 소금아 데려다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는데 속으로는 누나 전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이러면서도 입은 뭘요 당연히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누나의 다음 말을 되게 기다렸대요. 예. 근데 누나가 그럼 잘 가 이러면서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서야 했는데 심지어 얘는 택시비로 돈 다 써가지고 지는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근처 슈퍼 앞까지 가니까 위에서 누가 소금이다 하면서 달려오는데 누나인 거예요. 그래서 겁나 개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활짝 웃으면서 그녀에게 달려갔대요. 네. 갑자기 누나가 달려와서 소금이 얼굴이랑 엄청 가까이 마주보고 소금아 이러면서 뛰어왔으니까 헉헉거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누나의 눈을 마주보는데 7번 테이블에 손님 받아라 이러더니 자기 혼자 휙 가버리더래요. 뭐야? 이러고 누나가 혼자 비틀거리면서 가는 걸 봤는데 누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서 달려가니까 누나 하는 말이 지금 손님 오셨다고 손님 받으라고. 그리고 지 혼자 돌아가지고 비틀비틀 가는데
그제서야 누나 모습이 눈에 들어왔대요. 맨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 소금이는 누나가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맨발로 와가지고 주사를 부렸나 보다. 네. 이러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집 대문 안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걸어서 집으로 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별일 없다가 몇 주 후에 그때가 손님이 좀 없는 시즌이기도 했고 그 누나가 소금아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이러길래 드디어 나한테 고백을 하시는 건가? 하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누나가 테이블에 앉혀서 하는 말이 소금아 누나가 다음 주 한 주 없거든? 내가 어딜 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미리 말은 해놨어. 네가 나 대신 일주일 동안 매니저 좀 해줄래? 회화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주일 동안 페이는 사장님이 높게 정산을 좀 해주신다고 해. 소금이는 일 잘하니까 누나가 부탁 좀 하면 안 될까? 누나 당연하죠. 매니저 업무하면 저죠. 사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김 매니저였습니다. 이러면서 으쓱으쓱 하는데 진짜 고마워. 진짜 소금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회화할 일은 내가 이번 주에 전부 다 인수인계 해줄 거고 막 그렇게 많진 않아. 네가 그냥 일주일 풀타임 다 뛴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야. 네. 내가 다녀와가지고 밥 사고 술 살게 좀 부탁할게.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제가 해내는 걸 잘해가지고 부산에서도 김해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고깃집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 주에 계속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뭐 크게 이렇다 한 건 없었대요. 평소에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마지막 업무를 배우는데 자 소금아 이게 마지막이야. 저기 7번 테이블 보이지? 예. 저기는 예약석 티켓 알지? 평소에 이거 세워두고 4인 이상 가족인 사람들 오면 안 치고 회식 온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저기부터 앉혀. 그리고 여기 공장 근처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 그 사람들 오면 무조건 저기 앉혀. 평소엔 자리 주지 마. 알았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7번 테이블은 항상 비어 있었대요. 이 가게 자체가 뭐 맨날 복잡한 데도 아니었고 항상 테이블 서너 개가 기본적으로 비어 있는 데다가 7번 테이블이 에어컨 앞이라서 저기 추우니까 사람들이 좀 잘 안 왔나 보다 이러고 그냥 크게 신경 안 썼대요. 네.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설마 사장님이 말한 귀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막 웃으니까 누나가 정색을 하더니 아니 이렇게 차갑게 말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빵긋 웃으면서 에이 풍수지리 때문에 그래 이러는데 풍수지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소금이도 그게 뭔 상관? 싶은데 그냥 귀찮아서 넘어갔대요. 예. 누나가 진짜 마지막으로 업무 모르겠으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 사장님한테 전화하지 말고 바쁘시니까 알았지?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이러면서 누나가 떠났고 소금이는 한 주간 매니저를 하게 되는데요. 예. 별일 없이 잘 지나갔고 주방 이모들이 뭐 워낙 잘 알려주고 이래서 크게 어려운 것도 없었대요. 근데 한 20쯤 되던 날에 그날은 진짜 손님이 없었는데 여기가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해요. 마지막 손님이 이미 일찍이 보내드리고 TV를 보면서 놀다가 주방 이모들도 이제 다 정리를 하길래 소금이도 테이블 닦고 이제 테이블 위에 뭐 의자 올리고 네. 정산하고 일찍 받을 준비하고 막 주방 이모들이 우리 작은 매니저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 보내드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점검을 하는데 마지막 손님이 오바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차마 못 봤었대요. 그래서 욕하면서 이제 치우면서 지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데 입구에 사람이 이렇게 못 열고 들어오면 벨이 딸랑딸랑딸랑 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막 딸랑딸랑 이러면서 들어오는 소리 들려서 고개만 쏙 내밀고 영화 끝났습니다 이랬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바람이 좀 세게 불었나? 하면서 다시 쏙 들어가서 물 청소를 하는데 이번엔 아예 저기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빼꼼해서 영업 마감했습니다 하고 쏙 나왔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잘못 들었거나 이 야밤에 손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 숨어 있거나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가게 안을 둘러보고 주방까지 쓱 둘러봤대요.
근데 진짜로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지? 벌써 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테이블 번호 7번이 딱 뜨면서 띵동 하더래요. 테이블을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얘가 그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전력 질주를 하고 가게 문도 안 잠그고요.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무서운 것도 있는데 사람이 장난치는 거면 좀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지구대가 있어가지고 미친놈처럼 들어가서 막 살려주세요, 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경찰들이 얘를 태우고 가게까지 가서 살펴주시고, 근데 얘가 하도 오도방정을 떨어서 냉장고 안까지 봐주셨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경찰이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문 잠그고 퇴근해라 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허무하게 이제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웃긴 건 여기 가게가 가게 입구 절반만 셔터가 있었대요. 그 카운터 쪽만 이제 반이 닫히는 거예요. 그 문 쪽은 아예 셔터가 없었는데 가게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 봤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게 안에 딱 봤는데 띵동 하더니 전광판이 딱 불빛이 딱 뜨는 거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미친 듯이 집까지 달렸대요. 그리고 누나한테 전화를 했대요. 담배도 막 겨우 물고 벌벌 떨면서 전화를 했는데 누나가 안 받는 거예요. 누나가 바쁜가? 왜 안 받지? 하면서 톡도 남겨놨는데 톡을 안 읽어서 다음날 밤까지 계속 일이 떠 있었대요. 예? 네, 전화도 계속 안 받고. 얘는 이제 매니저니까 계속 있어야 되고 7번 테이블의 공포도 너무 죽겠고 자기는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주방 이모들한테 말했대요. 주방 이모들이 진지하게, 어머님들이니까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아유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한 분이 맞다, 내가 전에 어떤 스님한테 들었는데 잡귀 있고 귀신 있는 집에는 마른 쑥을 조개 껍데기 위에서 태워가지고 연기를 내면 쫓아내신대 이러더래요. 예. 마른 쑥을요? 조개 껍데기를요? 그러니까 그래 조개 껍데기도 있잖아, 왜 엄청 큰 거 그릇같이 생긴 거 그런 데다가 하면 된대. 그걸 듣고 얘가 저한테 전화했었거든요. 야, 쑥이랑 조개 껍데기를 도킹을 하면 귀신이 없어져? 이러길래 무슨 개소리야? 이러니까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듣고 있었는데 저희 수호신 할아버지가 근데 근본이 그게 아니라서 안 될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걸로는 안 된다는데? 수고요? 이러면서 저는 끊었거든요. 저희는 진짜 찐 우정이라서 서로 너무 우정이다 사람- 이거. 예.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근본이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찝찝한 거예요.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술 올리고 떡까지 올린 다음에 제가 조금 들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어떤 비방을 쓰든 주변이 상처를 좀 받을 거다. 근데 이게 좀 사장이랑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만 말을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때 소금이는 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른 쑥을 뭐 어디 약방인지에서 구해가지고 이 동네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베트남에서 오신 베트남 가장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이 중에 동네 친구인 뚜언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얘가 취미가 조개 껍데기 모으는 거였는데 막 집에 가면 앵무조개, 뭐 대왕가리비 이런 껍데기만 주로 모았대요. 전시를 해놓는 거죠. 걔네 집 가가지고 좀 그릇같이 생긴 조개 하나만 주면 안 되냐고 떼써가지고 얻어왔는데 그 뚜언이라는 애가 근데 뭐 하려고 조개 갖고 가?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우리 가게에 귀신 있어. 우리 귀신 퇴마해야 돼서 가져가는 거야. 이러니까 아 진짜? 내 나라에서도 그런 것 많이 해. 조개 껍데기 힘 진짜 세다. 바다 신이 있어. 아주 강해.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라나 보다 저는 희망을 갖고 가게에 갖고 가서 주방 아주머니랑 이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퇴근 전에 마른 쑥을 그 왕조개 껍데기 위에 올려서 라이터로 이제 지지니까 막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더래요. 근데 이걸 연기를 곳곳에 좀 먹여야지 귀신이 없어진다고 주방 아줌마가 막 그래가지고 조개를 각 그릇처럼 갖고 다니면서 일부러 사방에 연기를 뿌렸대요.
그리고 나 여기 제일 싫어 이러면서 7번 테이블 위에서 아예 올려놨대요. 근데 진짜 마법같이 더 이상 테이블에서 소리가 안 나고 좀 스산한 기운이나 이상한 현상도 없어져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하면서 주방 이모랑 막 손잡고 기뻐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누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누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누나가 연락이 안 되니까. 소금아 어쩐 일이고 내 지금 진주 와 있다. 사장님 그 김 누나 언제 와요? 뭔 소리고? 누나 일 있어서 저한테 매니저 인수인계하고 갔잖아요. 일주일만 있다 온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니 지금 무슨 그 소리고 최소금? 예? 누가 어딜 갔다는 거고? 누나가 일주일 동안 비운다고 사장님한테 미리 말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니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고? 그럼 김 누나 금마 지금 가게에 지금 없었다는 거가? 예. 욕을 하시더니 그냥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셨대요. 예, 자기는 도저히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막 어버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주방 이모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웅성웅성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이거고 일은 해야 되니까 계속 손님 받고 막 그러는데 마칠 때 다 되고 정리 다 하고 테이블 위에 의자 다 올려놓고 주방 이모들이 사장님도 몰랐겠지 이러면서 막 위로해 준답시고 같이 계속 있어 주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길 가다가 우리 어머님들한테 편의점 아이스크림이라도 싸야지 하면서 소등을 하고 딱 뒤를 도는 순간 입구 앞에 누가 있더래요. 네. 누구? 그랬는데 가로등 빛에 얼굴이 살짝 보이는데 그 누나인 거예요. 누나! 이러면서 소리를 쳤는데 그 누나가 너 여기 뭐 했냐? 예? 이 새끼야 여기 뭐 했냐고? 하더니 자기 혼자 테이블 하나를 발로 차고 나가버렸대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안 보였대요, 이 누나가. 그 다음날 사장이 아침에 온 거예요, 다급하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들었는데 일단 지금은 일해라, 내가 밤에 말해줄게 이러면서 일을 시켰대요. 밤 되자마자 소금이랑 같이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사장님이 입을 여섰는데 사장님이 조금 젊은 사장님이었대요. 저희가 당시에 20대 중후반 정도였으니까 이분은 30대 중후반 정도로 젊으신 분이었고 예. 그 누나가 사실 연년생의 여동생이 있었고 이 사장님이랑 사귀는 사이였는데 이분이 사장님에 대한 집착과 의심이 너무 심했대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오빠 핸드폰 줘봐 이랬을 때 안 주면은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죠. 여자 손님이 오면 팁을 다 없고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병적으로 너무 심해서 그만 좀 하라고 사장님이 계속 참아줬는데 이 여동생 버릇이 자기 남친 가게까지 와서 볼 일도 없고 밥을 먹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테이블에 벨을 눌렀어요. 남친 부르려고. 그러다가 사장님이 엄청 화를 냈는데 이제 그 여자분은 자기 딴엔 빈정상했다 이거죠. 그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네가 떳떳하면 나한테 화낼 일이냐고 이러면서 그날 대판 싸우고 이별을 했대요. 그리고 몇 주간 소식을 몰랐는데 이 이별 때문에는 아니고요. 그냥 뭔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엄청 찝찝했는데 그 여동생의 언니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여동생이 그동안 패기 쳐서 미안하다. 막 테이블 없고 기물 파손 시키고 한 거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동생이 손해 끼친 만큼 내가 여기서 일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냥 괜찮으니까 제발 가라고 했는데 매일 와서 일을 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일하는 모양새도 야무지고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다른 감정 다 떠나서 차라리 그냥 월급을 줄 테니까 알바나 하라고 사장님이 그렇게 이 누나를 여기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뒤로 자꾸 테이블에서 벨소리가 나고 그랬다. 그러면서 사실 내 그날 회식날 7번 테이블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했지. 내가 추사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사실 그 얘기를 하면은 김 누나 걔가 진짜 싫어했을 텐데 근데 내가 술이 돼갖고 그날 니한테 장난처럼 이야기한 거 김 누나가 겁주려고 한 거다 이러면서 수습한 거다. 어쨌든 내가 미친놈이지 김 누나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니한테 인계하고 말없이 갔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그러고 이제 좀 쓸쓸한 밤이 지났는데 계절 하나가 바뀔 정도로 시간이 지났대요. 네네. 그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고 제 친구는 그냥 그대로 사라진 누나의 일을 받아서 자기가 계속 일을 해왔었어요. 여느 때처럼 마감 준비를 하고 주방 이모들을 먼저 보내고 소등을 하려는데 입구에 여자가 또 서 있었대요. 깜짝 놀래서 영업 마쳤는데요 이러니까 누나인 거예요. 누나? 이랬는데 행색이 좀 이상하더래요. 완전 옷을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씻지도 않았는지 막 머리도 떡져 있고 심지어 맨발로 왔대요. 놀래갖고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이랬는데 누나가 고개를 딱 들더니 소금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문전박대하면 어떡해 이랬대요. 누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무섭게. 그러니까 누나가 쓱 들어오더니 7번 테이블 앞에 딱 서더래요. 그러더니 너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예? 이러는 순간 이렇게 하면서 테이블 호출 버튼을 막 미친 듯이 눌렀대요. 그래서 막 띵동띵동띵동 하면서 전광판에 계속 7번이 뜨는 거예요. 소금이가 막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또다시 가게문도 못 잠그고 전력 질주를 하고 경찰이랑 와보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가게 내부 CCTV에는 그 누나가 찍혔대요. 그 사장님이랑 말해서 도저히 나 일 못하겠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그냥 부산으로 꺼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다고 그동안 고마웠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돈도 다 정산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사장님이 연락이 왔대요. 잘 지내냐고. 근황 얘기를 하고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형님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때 기억나지 김누나. 걔 처음부터 접근한 게 자기 여동생을 여기 심으러 온 거인 것 같다. 네가 나가고 나서 주방 이모들이랑 새로 온 애들이 막 미친 여자 들어온다고 사장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서 어디 못 가고 가게에 계속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일이 너무 바쁠려서 계속 무당을 찾아갔어. 근데 마지막에 전주 쪽에 뭐 장군 모신다는 분 찾아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걔가 어떤 경로로 내한테 저주를 부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다. 예. 근데 살 같은 거 날리는 거 잘못 날리면 어설픈 놈들은 다 지가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얘가 그래서 미쳐갖고 온 동네 맨발로 돌아다닌다는 거라는데 그냥 나도 가게 접고 이제 딴 데 가려고. 근데 네 가게에서 무슨 일 했었나? 네 이름을 부르고 다닌다는데 네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소금이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후에 사장님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대요. 근데 자꾸 실패를 해서 지금은 타코야키 트럭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사실 그 누나 근황은 지금도 모르고요. 사장님이 동네 오랜만에 갔는데 안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더 알고 싶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랬는데 뭐 여태까지 행방은 또 모르고 그렇다고 합니다. 야, 나 아까 이렇게 하면서 막 누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섬뜩한 거예요. 상상을 했는데. 그렇죠. 사람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무섭겠죠. 와. 야, 린님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 네. 아마 같이 계셨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거 목소리 내신 게 아니죠? 아니, 목소리 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 명이 같이 있어요, 지금 주변에. 그래서 니 타임이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고 또 이제 반대 사람이 얘기하고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너무 실감나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대부분은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잖아요, 대부분이. 네. 근데 뭔가 그 등장인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다 능력이지, 이런 게. 예. 아니, 예능만 넘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아유, 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린님 사투리가 찰지시네, 확실히. 아, 고맙습니다. 네. 부산 사람인데 해줘야죠. 아우, 너무나 찰져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린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하실 때마다 그 등장인물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로 너무나 표현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과 그 스토리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린님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1편부터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비 린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